미국은 현재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Pauses or bans on construction have popped up in New Orleans, Louisiana. Data centers. The issue uniting many Americans across the political divide. 미국인들은 AI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모든 전기를 잡아먹고 전기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are your utility bills out of control? Experts say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not going to pay double the amount. Residential electric rates have jumped as data centers grab. 현재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주는 5년 사이 전기 요금이 267% 상승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연방전력망 규제기관에서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산업 부하의 유입 속도를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전역 23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13개 지역이 향후 10년 동안 전력 공급 부족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타주 등 가뭄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용수 사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Data centers go up here in Utah. The question of water usage arises. 이 때문에 2026년 1분기 미국 전역에서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취소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75건으로 약 1,300억 달러 규모 수준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단체 및 기업 등 약 200곳이 참여해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그 비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New data centers go up, and they're going up all over. Electricity bills for American families will actually come down. 이것은 같은 해 3월 구글 및 아마존 등 현재 미국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로부터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 요금을 정상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비용이 일반 가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요금 납부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이후 이를 확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 전체 가정 및 기업 전력 공급의 80% 수준으로 확대되어 미국인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겠지만 이것이 미국의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과 효율 개선이 필요하지만 2030년 이후에도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예측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반대편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라이벌 국가는 이 문제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hina has made a big bet on renewables and clean energy more broadly. Communist China generates twice the electricity we do and is rapidly expanding capacity while our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반대로 중국의 발전 용량은 2030년 400기가와트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규모는 중국 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할 전력량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산업, 정반대의 상황, 이 차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차이가 어떻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AI 경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력 발전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생산하고 이를 소비한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얼마나 소비할지 예측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전력은 에너지원 특성상 생산된 잉여 전력을 대규모로 저장할 배터리 인프라가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면 전력을 국가가 주도해 운영하는 국가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국가도 모두 계절별, 시기별 전력 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적절한 발전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오직 중앙정부만 할 수 있었고 그마저 막 발전을 시작한 국가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1985년 기준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약 7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약 3개의 공장 중 1개의 공장의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 공장들은 주 4일 정도만 가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도시 전력이 몇 시간씩 차단되어 정전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국이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디고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1985년에 이르러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에게도 발전 투자를 개방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일정 시간만큼의 발전량을 고정 가격에 사들이겠다고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원 특성상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전력 시장에서 잉여 전력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도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자 중국 전력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고 1990년대 중국의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어 현재 중국 발전 용량의 절반 가까이는 해당 시기에 투자된 설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곧 전력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설비의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1999년 중국 중앙정부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방향은 또다시 2000년대 이후 철강리 시멘트 등 제조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전력난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급 부족, 공급 과잉, 공급 부족. 문제의 본질은 중앙 경제하에 계획되고 투자해 건설된 중국의 전력망이 6개 지역 전력망에서 물리적으로 서로 차단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중국 건국 당시 외부의 공격을 우려해 기존 산업 및 군사 인프라를 한 곳에 둘 경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전략적 종심 우려에서 시작된 중국 정책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1970년대 이후 개혁개방 과정에서 지방 권한을 확대하며 이미 존재하던 성단위 전력국 체계 위에 그대로 얹히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고 전력 수요가 많은 동부 지역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인구 밀도가 낮고 전력 수요가 적은 서부 지역에서는 잉여 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 전력 문제가 주목받던 시기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2004년만 국가전력망공사 류전야 사장은 이러한 원인을 약하고 파편화된 전력망으로 진단하고 중국 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6개 지역의 전력망을 전국 단위로 넓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세수 고용 등 지방 정부가 반발할 수 있는 실제 운영 구조는 기존 6개 지역 체제 그대로 유지한 채 전력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물리적 송전망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지방 정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류전야 사장의 제안을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1년 만에 승인하며 수천 명의 연구원과 대규모 인력 그리고 적극적인 국가 지원금을 토대로 국가 주도로 전국 전력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는 서부에서 생산된 전력이 거리의 한계로 인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송전선이 아닌 초고압 송전선으로 동부까지 송전하려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거리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서부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을 동부의 발전소로 옮겨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동부 연안에 치명적인 스모그를 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부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을 서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동부로 송전하는 이른바 전선을 통한 석탄 운송 전략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환경 문제 및 극심한 철도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절약을 유도하고 석탄을 직접 운송하는 것보다 전력으로 바꾸어 운송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했습니다. 2009년 1월 화북과 화중 전력망을 잇는 첫 번째 초고압 송전 선로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21개의 초대형 프로젝트와 26,000km가 넘는 송전선을 건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설비의 90% 이상을 자국 기업이 제조하도록 요구했고 미래의 이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성 주치안에서 후난성 샹탄까지 약 2,300km를 잇는 간수 후난 노선은 이 계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후난성 전력망 관계자들은 이 노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간 후난성의 전력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의 생각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간수 후난 노선은 설계상 8GW를 송전할 수 있지만 변압 과정에서 후난성의 기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 때문에 국가전력망공사는 송전량을 절반 수준인 4.5GW로 제한했습니다. 실제 가동률은 설계 용량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2017년 한 해 간수성에서 생산 가능했던 풍력 발전의 3분의 1, 태양광 발전의 5분의 1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개선과 노선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국의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비용과 효율적 측면에서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단위 통합 전력 체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지지한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의 가장 강력한 구매자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호주의 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이 과정에서 석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주는 중국 전체 유연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던 최대 공급국으로 이 때문에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은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으로 시장 자유를 맡긴 석탄이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자 석탄을 구매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발전소들은 석탄으로 생산하는 전력분만큼을 유지 보수를 이유로 가동을 멈추거나 석탄 구매를 고의적으로 중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지방 정부의 에너지 소비 총량과 에너지 집약도를 강제로 낮추라는 이중 통제 지시를 내리자 상황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각 지방 정부들은 정치적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연간 전력 사용량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전기를 끊어버리는 행정적 셧다운까지 겹쳐지자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1년 9월 중국 동북부 선양시를 중심으로 2개월 동안 중국 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중국 서부 석탄 생산량을 대폭 늘리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석탄 발전소에 지급되는 전기 용량의 변동 허용폭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책을 지시합니다. 이 사태 이후 중국 내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지며 석탄과 전력 가격의 변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시장 기반 가격 체계 도입 요구로 번졌고 2025년 2월 본격적인 시장 지향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그때마다 뒤따른 국가 주도의 운영 방식은 분명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재 중국 내 전력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늘어난 발전량이 중국의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높았고 중국의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 구조는 특별히 저렴한 재생에너지나 뛰어난 운영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 풍부한 전력 공급에 국가가 주도해 접근하려는 점과 그로 인해 더 빠른 인허가와 건설 속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위는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송전망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중국이 풍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현재에 이르러 중국 내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체 전력 소비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1.2%에 불과했고 2030년까지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4%에서 2030년 최대 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 발전량을 충분히 확보한 중국과 비교해 현재 예비 전력망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 비중까지 중국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데이터 센터가 중국 전력망에 주는 압박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전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공격적으로 주도해 이를 개선하려는 상황인 반면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경제 구조를 우선시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력 소비의 핵심인 미국 빅테크들에게 전기료 상승분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나 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정부가 상승하는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가 루이지애나에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에야 루이지애나 주가 이 거대한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기획하는 전력 인프라의 후행적 승인 사례처럼 여전히 국가보다 시장 경제를 우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루이지애나와 메타 모두 데이터 센터가 없었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메타가 루이지애나에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와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명이 최대 40년에 달하는 가스 발전소의 건설 잔여 비용을 다른 일반 요금 납부자들이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며 중국이 전력 부족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 유치를 위해 잉여 전력을 국가가 나서서 보존해 주겠다고 보여준 행동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구매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전력 인도분 상승으로 이어지며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미국 동부 지역의 미래 전기 가격 인상분은 2024년과 비교해 2027년 인도분 기준 약 10배 이상 치솟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주도해 해결하려는 모습이나 직접 나설 경우 빅테크 특혜 논란이나 세금 낭비, 연방 정부가 주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국가 위기에 몰렸을 때 국가 주도의 해법을 제시한 방법은 분명한 맹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AI는 단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나 지정학적 문제, 패권 경쟁 등과 직결된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방식에 분명한 장점도 존재합니다. 전력망의 우위와 데이터 센터 건설의 우위가 곧 AI 패권 경쟁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AI 기술력과 환경에서 미국에게 뒤처져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 중국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며 가동률을 채우지 못할 만큼 과도하게 건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AI 경쟁은 미국 정부의 현재 정책과 비교해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차이날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것은 지금 미국이 갖지 못한 하나의 무기를 중국이 쥐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분명한 사실이란 점입니다.